네,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SK그룹이 요 소비재 쪽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SK그룹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부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 예. 그래서 뭐 중무장대한 쪽, 에너지 쪽도 있고, 여기 다 에너지네요. 그다음에 뭐 건설이나 뭐 이런 쪽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죠. 배터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베트남으로 가면서 꼭 여기만 투자했을까? 이런 섹터만 투자했을까? 그러니까 SK의 뷰가 자, 우리 소비재 시장, 베트남의 소비재 시장에 베팅합시다. 였던 걸까? 아니면 그냥 베트남 그 자체였을까? 저는 베트남 그 자체였을 것 같거든요. 제가 선택한 주제는 SK그룹이 베트남의 그 대형 그룹사인 마산그룹의 자회사인 크라운엑스에 지분 4천억 원을 투자한 신문 기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SK그룹이 투자한 크라운엑스는 밑에 베트남 식음료 1위 회사인 마산 컨슈머 홀딩스라는 회사랑 베트남의 유통 매장 1위를 하고 있는 윈커머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모 회사입니다. 어, 제가 세웠던 가설은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는 SK그룹은 FI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베트남 소비재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했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이 마산 컨슈머 홀딩스와 윈커머스의 이 식음료 유통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뭐 온라인 유통이나 간편 결제 등 디지털 사업까지 본격적으로 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이 투자를 진행했을 거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SK그룹 내 대부분의 주요 계열사들은 거의 B2B 중심의 대형 중무장대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으로 이 그 마산 컨슈머 홀딩이나 윈커머스 같은 식음료 유통업체들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SK그룹에서 핵심적으로 계속 밀고 있는 신사업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사업인데, 디지털 사업 중에 이제 중요하게 SK그룹이 국내에서도 추진하는 게 뭐 11번과 같은 온라인 유통이나 뭐 11페이 같은 뭐 온라인 간편 결제 같은 핀테크 사업을 국내에서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뭐 단순 뭐 식음료나 유통 사업만을 보고 이 회사를 투자하진 않았을 것 같고, 거기서 파생되는 온라인 유통이나 뭐 핀테크까지 염두를 해뒀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프레임은 이제 뭐 SK그룹, 그다음에 크라운엑스 분석, 그다음에 베트남의 전체 시장 매력도, 그다음에 투자한 회사의 역량과 시너지 리스크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SK그룹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배 구조를 봤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그룹 내에서 그 이번에 투자를 한 식음료 유통기업과의 시너지가 과연 있는 건지 확인을 해봤는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접적인 뭐 소비재나 유통기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배 구조만 봤을 때는 단기적인 뭐 자사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K그룹의 사업 영역은 이제 투자랑 사업 부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뭐 사실상 투자 부분이 가장 메인이고요. 여기서 사업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이 SK그룹 투자 회사의 중요한 목표가 나왔었는데, 당사는 이 4대 핵심 사업을 이제 향후 투자 사업의 가장 메인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사업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인수한 사업, 이번에 투자한 크라운엑스도 과연 이 4대 핵심 사업이랑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번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이제 SK그룹이 되게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기업들의 해외 투자 이력을 진행을 했고, 그중에서 이번 투자건이 베트남 기업에 또 실제로 어떤 투자들을 했는지 베트남 투자 이력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밑에 그림이 SK그룹이 베트남의 기업들에 투자했던 모든 자료들인데, 처음엔 이게 자료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일단 가운데 있는 크라운엑스를 중심으로 봐주시면은, 크라운엑스는 베트남의 마산그룹의 자회사고요. 그 밑에는 좌측 하단에 빈커머스라는 유통회사, 그리고 우측에 마산 컨슈머홀딩스라는 이 두 가지 회사를 자회사라고 갖고 있습니다. SK는 이제 크라운엑스에도 투자를 했고, 크라운엑스의 모회사인 마산그룹에도 투자를 했고요. 그 좌측 하단에 빈커머스에도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SK그룹의 베트남 투자 이력을 살펴보면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가장 밑에 있는 빈커머스와 마산 컨슈머 홀딩스의 어떤 사업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뭐 전체 그룹사 투자, 크라운에스 투자까지 다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산 그룹과 그 밑에 두 개의 자회사들의 기업들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베트남 기업이라 조금 자료 찾기가 어려워서 조금 자료를 찾은 그 뎁스가 많이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산그룹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대형 소비재 기업이고 주로 이제 음식료랑 사료 가공, 광물 개발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이제 마산 컨슈머홀딩스, 그러니까 SK가 투자한 크라운엑스의 자회사 중 하나인 이 컨슈머홀딩스는 베트남의 최대 생활 필수품 회사로 주로 이제 저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뭐 간장이나 라면이나 커피 같은 식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요. 주요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거의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에서 시장 절대적인 1위 업체입니다. 피쉬 소스 76%, 간장 소스 78%, 뭐 인스턴트 라면 44, 커피 44에서 사실상 식제품 시장에서는 거의 한국의 CJ 제일제당에 버금갈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빈커머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이제 편의점이랑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인데 역시 시장 점유율이 50%로 거의 사실상 베트남의 대부분의 소매 매장들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결국 SK그룹은 베트남의 소비재와 유통시장의 그 사업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베트남 소비재 유통시장이 정말 매력적이고 향후에도 충분히 성장 가능한지를 보는 게 이 투자의 그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주요 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베트남 소비재 시장 규모를 보면은 코로나 전인 19년도까지는 연평균 10% 이상의 10% 수준의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코로나였던 20년대에도 성장률이 감소하긴 하였는데 그래도 6.8% 수준으로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장성을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 소비재 시장은 가장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는 생필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이 소매 시장의 매출 추정은 P와 Q로 나눠봤을 때 굉장히 크게 보면은 제품의 객단가와 그다음에 Q는 인구수와 구매 빈도의 램보로 나눠볼 수 있었고 인구수는 당연히 베트남의 향후 인구 성장률 추이에 영향을 받을 거고 객단가와 구매 빈도는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경제 성장률과 연령별 비중 변화에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인구수 자체로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약 1억 명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긴 한데 성장률 자체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기준으로는 한 1% 미만 정도 되는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 분포를 봤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흔히 이제 MZ세대라고 하는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이 젊은 세대들이 잘렸는데 거의 한 50% 이상이 MZ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되게 높은 비중의 젊은 소비 인구가 차지를 하고 있고 소비 인구가 젊다는 말은 결국 소비 성향이나 소비 횟수 또는 소비에 대한 의향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소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수 있다는 테이크어웨이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연평균 거의 6, 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요. 이는 전 세계 평균 대비해서도 높은 성장률이었고 작년에 코로나 충격을 받았을 때에도 2.9%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굉장한 수준이냐 하면은 조금만 내려주시면요. 이게 이제 월드뱅크에서 뽑은 연간 YOY 경제 성장률 그 그래프인데요. 맨 위에가 베트남이고 그 밑으로 이제 한국도 있고 혹시 이제 다른 동남아 국가도 성장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뭐 주로 동남아에서 선도 국가라고 생각이 되는 뭐 태국이나 필리핀을 비교해 봤는데 특히 작년 이제 코로나 이슈 때 보면은 베트남 빼고 나머지는 전부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적으로 높은 성장도 유지를 했고 코로나 이슈에도 뭐 경제 성장률은 뭐 전 세계 평균 대비해서 높은 성장률 봤을 때 이렇게 경제 성장률도 양호한 부분 그리고 인구 중에서도 소비 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젊은 인구 비중이 높다는 거는 향후 베트남 소매 시장의 성장성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이 부분이 SK그룹이 동남아 다른 국가 중에도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SK그룹이 투자한 크라운X 밑에 두 자회사, 그 마산 컨슈머홀딩스랑 빈커머스 경쟁력이 충분한가를 봐야 되는데, 뭐 앞서 봤던 것처럼 두 기업 모두 뭐 소비재 시장과 유통업체 시장에서 사실상의 베트남 국내 압도적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 자체에서는 충분히 지금은 뭐 경쟁력에 대해서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비재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스탠드얼 밸류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상되는 시너지는 크게 두 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크라운엑스 내 두 개의 자회사 각각이 보여줄 수 있는 시너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마상 컨슈머랑 빈커머스 간의 시너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컨슈머의 이제 생필품 사업 부분에서 공급하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있고, 빈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베트남의 최대 매장 커버리지가 결합을 했을 때에는 결국 높은 판매 채널 커버리지에서 되게 강력한 제품 경쟁력을 확보를 통한 제품 판매를 통해서 매출 확대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빈커머스 밑에 아까 사진에 있었지만 빈에코라는 농업 기업이 있는데요. 이제 마산 컨슈머랑 빈에코랑 같이 만약에 협력을 하게 된다면은 빈에코가 보유한 농장으로부터 어떤 곡물 같은 식재료를 직접 수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제품의 재료비도 낮출 수 있고 중간에 유통되는 관리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시너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SK그룹 내 보유하고 있는 어떤 계열사 간의 예상 시너지를 그 SK그룹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디지털 사업의 측면에 맞춰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SK가 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인 11번가를 통해서 SK그룹은 어떤 오픈마켓 쪽의 운영 역량을 국내에서 많이 보유를 했고, 이게 이제 실제로 베트남에서 이런 마상 컨슈머의 식품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활용을 한다면은 뭐 모든 제품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은 아니지만 최소한 뭐 식자재나 식제품 전문 온라인 전문 유통 채널 같은 거를 또 운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너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1페이, SK에서 운영하고 있는 11페이의 간편 결제 시스템의 역량을 통해서 이제 뭐 베트남의 빈커머스에서 매장에서 뭐 결제를 할 때 또는 이제 만약에 일본의 온라인 유통 시너지가 된다면은 온라인 채널에서도 어떤 간편 결제 시스템을 접목해 볼 수 있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깜빡하고 못 적었는데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SK텔레콤이 가장 잘하는 부분이 대규모의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객 인사이트를 얻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런 유통 커버리지나 식제품 판매 같은 구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인 다양한 데이터 관련 사업도 영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시너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투자 관련해서 예상되는 리스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베트남의 인구 성장률 자체가 계속 둔화돼서 인구 성장이 정체되는 리스크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성장률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되게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 좀 정체되지 않을까라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현재로서는 베트남의 소비재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비단 SK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업체들도 이 소비재 시장에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것은 결국 그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 생각해봤던 시너지에 대한 리스크였는데요. 결국 온라인 유통이나 간편 결제 시장이 이 베트남 시장에서 시너지로 접목이 되려면은 기본적인 베트남의 온라인 시장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됐는지가 점검이 돼야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LTE나 5G 통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됐는지,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보급이 충분히 돼 있고 그에 대한 활용도가 충분히 돼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못 찾아봐서 실증은 아직 못했고 그냥 예상되는 리스크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뭐 이견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SK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소비재스러운 역량들도 뭐 나쁘지 않고 또 그 자체로 마켓 자체가 성장하고 있으니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뭐 투자 자체가 뭐 이 9.5%, 6.1% 굉장히 그 마이너한 지분일 텐데 이게 어떤 의미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SK그룹이 요 소비재 쪽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SK그룹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부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 예. 그래서 뭐 중무장대한 쪽, 에너지 쪽도 있고, 여기 다 에너지네요. 그다음에 뭐 건설이나 뭐 이런 쪽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죠. 배터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베트남으로 가면서 꼭 여기만 투자했을까? 이런 섹터만 투자했을까? 그러니까 SK의 뷰가 자, 우리 소비재 시장, 베트남의 소비재 시장에 베팅합시다. 였던 걸까? 아니면 그냥 베트남 그 자체였을까? 저는 베트남 그 자체였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우리 사업과 시너지가 날 수 있거나 연결되는 온라인되는 사업 아이템들 뽑아봅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막 뽑았겠죠. 그렇게 뽑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마산그룹의 이 마산 컨슈머 또는 빈 커머스, 빈 에코 뭐 이런 거였던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2018년, 17년 요때부터 현재까지 SK가 투자한 다른 섹터, 베트남 내 다른 섹터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SK는 베트남이라는 시장 자체 또는 포텐셜, 잠재력 그 자체, 산업적인 잠재력을 높이 잡고 베팅했고 그 중에 사업 아이템 중에 커머스도 그러니까 소비재도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로 정리가 되는 거죠. 비슷한 작업 중에 하나가 SK가 터키를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펼쳤거든요. 터키가 최근에 되게 안 좋잖아요. 네. 네, 외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아무튼 뭐 터키의 어떤 포텐셜을 생각했겠죠. 유럽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성장성, 생산 기지로서의 성장성 뭐 이런 것들도 생각했을 거고 베트남도 그런 역할 중에 하나로 온 거 아닐까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스케일로 보지 않더라도 베트남의 여러 측면에서의 성장성을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런 게 데이터 봤을 때 뭐 이게 소비력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할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네, 그죠? 그래서 SK 배터리가 뭐 공장 진출해 있다던가 또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플랜트들이 또 진출한다던가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음, 뭐 그런 관점에서 봐도 뭐 비슷한 얘기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이제 베트남의 어떤 포텐셜들을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이제 그 포텐셜이 소비재로만 정리되니까 약간 정말 소비재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소비재가 아닌 그냥 베트남 전체였을 것 같다. 뭐, 네, 그래도 뭐 전혀 뭐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거,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서 네, 별로 다른 네,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코멘트 있으실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왜, 왜 소비재에만 이렇게 투자했는지가 계속 음, 궁금해서 네, 뭐 사업 보고서도 보고 다 봤는데 네. SK그룹이 베트남에 투자한 그룹은 이 빈그룹이랑 마산그룹 말고는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음, 전부 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되게 그러니까 저도 집에 투자 비율이 너무 궁금했던 게 이게 경영권을 이 정도로 딸 수 있는지도 이것만 봐서는 너무 확인이 어려웠고 그쵸? 이게 모 회사에도 투자하고 중간 회사에도 투자하고 밑에 회사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투자한 게 어떤 목적인지를 좀 찾고 싶었는데 솔직히 좀 복잡해서 좀 시간 내에는 많이 못 찾아서 이 부분은 지금도 조금 좀 의문점이긴 합니다. 음, 솔직히 공부하고 지금 리서치하면서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투자했고 아예 뭐 경영권을 다 획득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냥 뭐 자본 차익만 보기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투자를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경영권 인수인가?라는 계속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왜 그 소비재에만 베트남에 집중적으로 했는지 이것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른 투자의 이력도 없고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음, 지금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네. 어,
유통은 확실히 약국 체인에도 되게 세게 투자를 했네요. 아, 예. 약국 투자했고 SK 건설이 뭐 이렇게 투자한 게 하나 있고요. SK 건설이 베트남에서 들어간 것도 아, 있고, 베트남 통신시장도 얘기하고 있고, 아, 그래서 네네. 예, 약국 체인 뭐 다 소비재스러운 거긴 한데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SK 건설은 베트남의 환경사업 M&A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SK 그룹의 투자 내용만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궁금했던 게, 만약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공장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SK 이노베이션이 투자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건 지주사 차원에서 투자를 한 거니까, 그게 오히려 좀 헷갈렸던 부분이 좀 컸었습니다. 뭐 이런 그룹사 투자니까. 거겠죠. 예. 그러니까 SK가 투자회사로 남겠다, 투자형 지주회사로 남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어떤 FI로서의 투자는 대부분 SK가 집행을 할 거고 네, 지금 여기만 봐도 SK ENS 에너지 회사잖아요. 네. 태양광 이어 풍력으로 베트남 진출 다 있거든요. 음, 네. 음, 그래서 음, 여기도 2019년부터 SK 그룹 전체에서 그 베트남을 앵커 비즈니스로 삼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고 거기에 진출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SK로 검색하는 것보다 SK 전체로 검색해야 될 것 같고 아, SK텔레콤도 베트남에 진출해 있고 아, SK이노베이션도 베트남 윤활유 시장 진출했고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면 소비재를 좋게 본 거에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재가 큰다는 얘기는 베트남 시장 전체가 어쨌든 크는 거고 거기에 산업재가 안 따라갈 이유는 없는 거고요. 음, 산업재가 먼저 성장하니까 소비재가 더 이제 구매력이 커지는 걸 테니까. 그렇게 보면 SK그룹 전체에서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좋게 봤다면.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다 들어가고는 있네요. 아, 그럼 오히려 그게 뒤집어 생각하면은 뭐 텔레콤이나 그런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회사들은 자기 사업에 맞는 투자를 하는데 포트폴리오 그렇죠. 내에 소비재가 없으니까 그건 그룹사 차원에서 투자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가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는 저 투자가 들어가서 그 네. 소비재를 하는 사업자가 투자하기에 들어가서 SI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 음, 이거는 사이즈가 그냥 FI다. 음, SI로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마산이 다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돈 넣어놓고 요만큼 넣어놓고 감나라 변화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투자형 지주회사가 하는 게 맞겠네. 라고 판단한 거죠. 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사업 계열사가 이제 소비재 쪽을 하는 사업 계열사가 들어갔다면 다른 얘기겠죠. 직접 하겠다는 얘기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마산이 하는 거를 그냥 좋으니까 FI로 들어갈게 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이제 SK 지주회사가 하는 게 맞는 거죠. 음. 음, 네.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룹사가 투자할 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마산그룹만 투자하면은 밑에 모든 뭐, 커머스나 식품까지 할 수 있는데, 중간 회사에도 투자하고 밑에서 직접 투자하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있는 편인가요? 글쎄요, 뭐 이런 사례는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의도가 뭐였는지는 사실 알기는 힘들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 빈 커머스랑 빈에코, 그다음에 마산 컨슈머가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난다라고 해서 지금 지분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크라운엑스가 이거 나눠 가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한 그룹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와중에 그룹 중에서 마산에서 좀 태우고, VCM에도 좀 태우고, 네. 그러면서 크라운엑스에 이렇게 저렇게 간접적으로 넣어놓고, 뭐 그런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어떤 의도를, 이것만 가지고 의도를 알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음. 뭐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죠? 음, 네. 그래서 뭐 그냥 자기들이 손 쓰고 뭘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그냥 돈을 넣어 놓은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음, 형태가 뭐냐의 의도는 사실 요것만 봐서는 알기 힘들고, 네. 네. 음, 그렇습니다. 뭐 SK 에너지도 이렇게 휴게소 사업으로도 진출을 했네요. 별의별 걸 다 하네. 음, 음.
수소 산업도 뭐 진출한다고 돼 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예, 별로 이견이 없어요. 이건 그냥 FI로 그냥 시장이 괜찮고 성장할 것 같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 보는 거고 지주 회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에 어떤 시너지를 바라고 들어가는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냥 SK 동남아 투자법인을 설립했고 그게 지금 투자하는 거죠. 예. 그냥 뭐 그냥 이 섹터에 얘가 제일 괜찮네라고 하면서 들어간 거라고 봐야겠네요. 음. 네, 여기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